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강을 맡아주실 임장근 박사님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육군사관학교 생도로서 임하시다가 과학기술연구원과 해양과학연구원에서 부원장을 역임하시고 3년 동안 울릉도와 독도 기지의 대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임장근 박사님의 특강을 듣겠습니다. 임장근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장근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걸쳐서 살고 계신 재외동포 여러분과 함께 재외동포 포럼을 통해서 울릉도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해양과학 기술계에 종사하면서 정년을 4, 5년 남겨놓고 울릉도 현포에 있는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직책을 자원해서 3년여 동안에 울릉도에 거주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로 오가며 역시 그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 울릉도 독도가 품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재인식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글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과학기술에 기반한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 그리고 독도 성인 연구, 그다음에 지속적인 해양 대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내 논문에 발표하고, 다시 말하면 독도라는 이름으로 또 이스트시라는 이름으로 국제적인 그 학술 활동을 통해서 밝히고 또 널리 또 알리는 일을 해서 이런 일들을 30년이고 40년이고 지속적으로, 저희는 어차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끊임없이 수행해 나가면 그, 그 자체가 독도 영토 주권 수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더욱더 공격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또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울릉도에 살아보니까 결국 독도를 지킨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데 결국은 울릉도가 잘 살아야 독도를 지킬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울릉도가 최근에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울릉도 내지는 독도에 대한 특별지원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울릉도 독도에 대한 그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순서는 저희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나라를 제정한 계기로 저희 울릉도 독도 기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 기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또 바다를 품은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 기지는 울릉도 북서쪽에 현포항 인근에 있고요. 도동항에서 한 23.3km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울릉도에서 비교적 한가한 현포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가 왜 생겼냐면은, 일본이 지난 2005년 3월 달에 심야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북도 정도 되겠죠. 심야해안에 그래서 이제 다케시마해안을 느닷없이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그걸 이제 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심한해안하고 경상북도가 굉장히 가까웠는데, 그 당시 경상북도 이익은 도지사가 분기 탱천하셔가지고 독도 지키기 일환으로 우리 그러면 아예 울릉도에다가 울릉도 독도 해양 연구기지를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독도 침탈에 대해서
그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도 다른 강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존에 그 자매 결연돼 있는 걸 전부 파괴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 저희가 심한회원 내지는 일본과 대립각을 세워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때 2005년 이후에 매년 2월 22일이면 다케시마 날 제정 그 기념식을 심야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서는 그 적어도 차관급 이상이 참석을 해서 어, 소위 말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지는 그때 계획을 발표한 이래 끊임없이 그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걸 해서 2009년도에 이제 건립공사가 착공이 됐고 결국은 거의 10년이 다 된 그 2014년도에 오픈이 돼서 저희 해양과학위원회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주로 울릉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그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현장에 오고 가면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림에 보시다시피 비교적 큽니다. 한 8,600평 정도. 울릉도가 굉장히 땅이 좁은 데인데도 경북도 내지는 울릉군에서 땅을 8,600평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이런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형상화해서 동도, 서도, 또 강치, 바다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기숙사 현포가 울릉도에서도 오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기숙사라든지 자체 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곤란한데 저희가 현대식 건물로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울릉도는 사실 오징어가 가장 중요한 수산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 울릉도는 별도의 산업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이제 나물 채취라든지 명이나물이라든지 이런 부직갱이라든지 이런 나물 채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가구로부터 오징어나 꽁치를 잡거나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관광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오징어는 울릉도의 상징이고 심볼입니다. 그래서 오징어가 없는 울릉도는 사실은 울릉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징어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사실은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는 오징어가 항상 풍년이었기 때문에 그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풍성했었는데 지금은 과거 2017년도에 보니까 역대로 가장 어획량이 최소 930톤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울릉도에서 잡은 오징어 비율이 한 24% 정도 됐었는데 2017년도에는 2.9% 정도로 감소가 돼가지고 울릉도가 오징어의 그 어떤 메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무색해졌고 정말 지금 참담한 현실에 이제 처해져 있는데 그런 오징어 어획량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지에 대한 걸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결국은 뭐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울릉도 어장이 그 오징어 어장이 북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이 울릉도 주변 해역이 대만 난류라든지 대만 난류에서 빠져나온 동안 난류하고 북한 난류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그런 어장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걸 말해서 그 수온 상승으로 해서 저 일본 쪽의 대하테 쪽 북쪽으로 그 오징어 어장이 이동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이걸 한 50%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중국에다가 어장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장을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주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북한은 우리 남한과 북한과 일본과 러시아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 동해에 진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북한이 그 수산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명목으로 중국에다가 이 어장을 내줘가지고 과거에 이게 한 2004년도부터 한 100척 정도의 어선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2,000척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중국의 그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하는 그 어업 방식이 우리나
일본이나 그야말로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하는 조업을 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물에 코라든지 이런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하여간 싹쓸이를 해버리는 쌍끌이 조업을 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오징어가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기 전에 중국의 어선에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또 이 사람들이 이 오징어를 잡아서 나중에 또 우리 남한 쪽에다 또 팔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울릉도의 어민들뿐만이 아니라 동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정말 치를 떨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찍은 사진인데요. 좀 바다 상태가 안 좋으면 피항을 하는데 우리 울릉도 사동항 쪽에 이렇게 피항하는 게 중국 어선들입니다. 이게 아주 파리떼처럼 그냥 시커멓게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머물다 가는 곳인데 물론 우리 연안항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국제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목격되고 있고요. 또 이거는 남양항 쪽에 중국 어선들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조용히 있다 가는 게 아니라 기름을 합니다. 그래서 울릉도의 청정 해역이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상당히 몸살을 앓는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징어 수산 자원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게 이제 심각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울릉도 독도 연구 기지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먹다 버린 음료수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뭐 기름통이라든지 라면 봉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그런 여러 가지 음료수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사실 굉장히 2차 피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독도 현장에서도 이렇게 중국 어선에서 버린 그런 플라스틱 병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드는 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 기지에서는 오징어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울릉도는 사실 양식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도가 높아서 육지 연안처럼 양식장을 설치했다가는 한번 파도가 치면 다 쓸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울릉도 내 어항이 한 12개 정도 되는데 비교적 어선 수가 적은 데를 택해서 양식 어장을 저희가 이제 테스트 베드식으로 양식장을 설치해서 조피볼락 다시 말해 우럭이라든지 천돔, 감성돔 같은 거를 저희가 양식을 하고 있고요. 또 파도가 덜 치는 지역을 선택해서 정치성 구획어업식으로 시험 어장을 설치해서 그런데 제가 울덕기지에서 잡은 것도 상당량이 있습니다. 정치망 어장을 설치했는데 물론 소형입니다. 뭐 한 200평 정도 되는 주로 천돔이라든지 방어라든지 또 엄청난 뭐 한 20kg 되는 강어라든지 한치 이런 것들을 어획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릉도 어민들에게 맨날 잡는 어업만이 아니고 이렇게 연안에서 양식을 할 수 있는 것을 시범을 보여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울릉도가 굉장히 아열다되다 보니까 사실은 울릉도나 독도는 지금 제주도 해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출몰을 하고 있는데 수온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아열대화된 지가 10여 년이 지났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또 이게 또 동해안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갯녹음 현상, 바다 사막화 현상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독도가 대부분의 지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속인데 일부 한 15% 정도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해조류들이 전부 성계가 이상 증식이 되는 바람에
고기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저희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결혼 행위가 계속 그 성계라든지 이런 이상 증식을 위해서 결혼 행위들이 많이 그 빈번하게 있음으로 해서 이런 심각한 현상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죽하면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수산자원관리공단 그리고 경북도나 울릉군 그리고 저희 기지가 합동으로 성게를 독도에 가서 잡았는데 이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성게하고 불가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가지고 구제 작업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제는 원래 벌레를 잡는 걸 구제라고 하는데 사실 성게가 이제 고가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너무나 증식을 하다 보니까 그 독도 바다 밑에 여러 가지 해조류들이 몸살을 앓고 그 수많은 어류들이 여기가 이제 오아시스 같은 곳인데 그 사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1년에 몇 번씩 이런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사실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와서 이런 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도나 서도 쪽에 여러 가지 이제 관측 센서라든지 파고개라든지 여러 가지 관측 장비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24시간 내내 독도의 해양 물리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저희가 컴퓨터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울릉도 주변에 여기 사실은 해양수산부에서 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그 울릉도에 가시면은 죽도라든지 대풍강, 코끼리바위 이런 쪽에 직접 저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산호 속에서 고기들이 유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그 울릉도 독도 연구기지의 특징은 일단 바닷속에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관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죠. 그 물을 뜨는 배를 직접 타고 가서 물을 뜨는 방법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해서 관측하는 방법도 있고 인공위성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저희 울릉도 독도 기지에서는 주로 연구원들이 다이빙을 해서 이렇게 직접 그 바닷속 생물들과 교류를 하면서 현상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풍감의 여러 가지 해양 보호를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생물상들의 군집의 특성들을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울릉도 독도로 오가는데 독도 전용 연구조사선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해양 연구원들이 그 어선을 빌려 타고 다니는데 어선 빌리는데 하루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항상 큰 배도 아니고 그런 작은 어선을 타고 30톤급 이런 거를 타고서 그 독도까지 가서 여러 가지 해양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또 생명의 위협도 받고 해서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울릉도 독도를 오가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연구선 예산을 이제 확보하는 게 저희 꿈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다행히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국회라든지 그 예산 당국에 찾아다니면서 25억을 확보해가지고 작년부터 개념설계 실시설계 다 끝나서 지금 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 말까지는 이제 거의 준공이 될 거고요. 금년 2월 달에 이제 취항할 예정인데 일본이 지금 아까 말한 다케시마의 날 기념일이 2월 22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2월 22일 날 진수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떠서 울릉도로 갔다가 울릉도 독도로 향하는 적어도 걔네들 그 다케시마 나를 기점으로 해서 독도 전용 연구소 그래서 지금 독도 전용 연구소에 대한 그 선명을 저희가 지금 모집 중에 있고 지금 마감을 해서 주로 독도 내지는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명으로 해서 배를 이제 취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는 한 40톤급 정도로 지금 배가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배가 건조가 되면은 동도 서도가 있는데 우리 동도에서만 이제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데 동도에 있는 부두가 한 18.5m 정도, 20m 정도 되는데
저희가 배 길이를 18.5m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접안을 하면서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동은 더 많은 영향을 그리고 울릉도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이제 이 바닷물에 잠겨져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울릉도에서 제일 큰 산이 이제 송인봉인데 그 해수면에서 986.5m에 이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독도 그러면은 이제 동도서도를 보시는데 사실은 그 밑에 있는 해저 산이 울릉도보다 훨씬 넓죠. 그래서 우리가 우뚝 쏟아 있는 건 사실은 이제 동도서도를 포함해서 89개의 또 작은 섬이나 암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울릉도하고 독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제일 깊은 데가 2,350m 정도. 그래서 그 여담으로 그 서해의 평균 수심은 30에서 40m고요. 남해는 평균 수심이 70에서 90m입니다. 동해의 평균 수심은 서해나 남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1,850m입니다. 그 제일 깊은 바다가 4,300m고 또 울릉도의 독도사에는 2,350m니까 사실은 동해가 하나의 로컬 시지만 그 태평양이랑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5대양이 있다면 이건 6대양에 속한다라고 보고 또 대양의 미니어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해양 선진국에 있는 잠수함이라든지 대부분의 배들이 저 동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러시아 배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육안으로는 못 보죠. 그래서 중국 배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아까 노골적으로 그런 어선 소위 말해서 그 어장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들어와서 어로 작업도 하지만 중국 배들이 지금 잠수함 형태로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의 이제 해류 울릉도가 아니라 이 울릉도 독도 쪽으로 들어오는 해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울릉도에서 독도는 뗏목으로 건너 다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많은 분들이 뗏목을 만들어서 울릉도와 독도를 다니는 그런 체험 행사를 이제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적정 심박수에 도달하는 울릉도는 이제 저희가 보면은 그 울릉도의 구름이 되게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이제 1년에 6할은 구름 분량이 이제 6할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고요. 또 맑은 날 숫자는 한 50일 정도. 그리고 이제 겨울에 그 강수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강수량 내지는 그 눈이 오는 거를 보면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많이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또 여름의 강수량은 상대적으로 제일 적습니다. 저기 강사님 잠깐만요. 네네. 지금 그 정승복님이 마이크를 좀 꺼야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잡소리가 많이 들어와서 정승복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네, 이제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네. 네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동의 모습인데요. 저도 이제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눈이 굉장히 많이 온 경험을 했는데 한 번 눈이 오면은 뭐 150cm 이상 오고 그러니까요. 거의 그 거리가 어떻게 길이 다 막혀버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2, 3일 동안 밖에 못 나가고 자기 집에서만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하여간 울릉도의 특징은 12월이나 1월보다는 2월 달에 눈이 가장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리분지가 있는데 울릉도 나리분지 잘 아실 겁니다. 숭인봉 가는 쪽인데 그 겨울에 오시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리분지 쪽에 용출소가 있는데 그 용출되는 물이 하루에 12,000톤 정도 됩니다. 근데 심지어는 소수력 발전소가 있어서 과거에 그 울릉도에 그 지금 전기를 주로 공급한 화력 발전소가 생기기 전에는 여기서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공급했는데 현재도 한 4% 정도 그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 근데 제가 제주도도 가봤고 울릉도도 가봤지만
제주도 물보다 울릉도 물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욕을 하고 그러면은 정말 너무나 상쾌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하산섬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450만 년 전에 동해 한가운데 제일 먼저 솟아오른 게 독도, 350만 년 전에 울릉도, 또 200만 년 내지는 150만 년 전에 이제 제주도. 그래서 사실은 독도가 우리 영토의 막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일 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하산이 폭발해서 이루어진 섬이 한 7, 8개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지각 변동으로 해서 이루어진 섬들인데 우리나라 한 3,400개가 있거든요, 섬이. 근데 이렇게 하산섬으로 이루어진 거는 보기 드문데 울릉도는 이렇게 이제 하산이 폭발돼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직접 와 보시면 정말 그 탄성을 지를 정도로 그 여러 가지 풍광도 아름답지만 물이 좋아서 정말 굉장히 오시면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끔 태풍이 오면 굉장히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보통 뭐 5, 6m 어떤 데 10m 이 정도 치는데 이렇게 이제 테트라포트가 그냥 뛰어 올라와가지고 터널을 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태풍 매미 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풍랑특보가 연간 한 67일 정도가 있고요. 근데 이제 날씨를 보면은 풍랑특보가 12월 달이 최대고요. 6월 달은 거의 풍랑특보가 예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울릉도에 오시려면은 대개 4월, 5월, 6월 달에 오시면 좋고요. 또 물론 6, 7, 8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11월이나 12월에 오시면 2박 3일로 왔다가 보통 어떤 경우에 따라서 한 20일씩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도동항 입구고요. 이건 도동항 행남 등대 쪽인데 가장 멋있는 그런 해안 산책로가 되겠고요. 이거는 코끼리처럼 됐다고 보인다고 해서 코끼리 바위, 공암이라 이제 구멍이 뻥뻥 뚫렸죠. 그래서 이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조동항은 우리나라 동해안의 맨 끝에 어업 전진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어선이 한 120척 정도가 되는데 울릉도민들은 사실은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항상 지속 가능한 어업을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멀리 나가지도 않고 잡을 만큼만 잡아서 그런데 물론 경제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소득이 낮지만 그래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는 대표적인 아주 바른 모범적인 그런 어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저동항의 겨울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죽도인데 죽도에는 아마 이제 유일하게 더덕을 이제 양식을 합니다. 그래서 울릉도 더덕의 대부분을 여기 죽도에서 생산하고 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가 지금 인구가 과거에 60년대나 이럴 때는 한 2만 2천 명 되고 또 물론 인구수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합치면 한 3만 명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오징어가 많이 잡힐 때죠. 명태하고. 근데 지금 명태는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죠. 동해안 전체가. 그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물론 남해이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명태는 지금 캄자카반도 이북에서 주로 이제 잡히고 있고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쿼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어로를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상태고요. 근데 지금 울릉도의 인구는 지금 10,000명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통계까지만 나와 있는데 지금 인구수가 줄은 이유는 아까도 제가 산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나물 채취업이라든지 또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것들이 굉장히 수산 쪽은 계속 낙후되어 가고 있고 다만 이제 관광산업이 이제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울릉도도 이제 많은 변동이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농어촌이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현상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릉도는 한 10년 정도 앞서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지역이라는데 만으로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지역인데 울릉도는 이미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농촌이나 어촌이 앞으로 10년 내에 다 이런 현상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울릉도가 일종의 하나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사회학적으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 명약관하게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신라 지중왕 때 그 이사부 장군으로 하여금 우삼국을 신라영 때 편입한 것이 이제 역사 기록에 나오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시대 500년 내내 사실 저희가 공도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섬을 비우는 정책을 썼는데 바다를 경시하고 그리고 섬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써갔던 결과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틈을 타서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에도 많이 들어와 한때는 울릉도에 일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세토사가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을 또 거꾸로 육지로 강제로 데려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일본이 사실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공도 정책의 문제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1693년도에 안영복 사건이 발생했는데 계속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 내지는 독도에 와서 이제 어업 활동을 하니까 이 안영복이라는 그 베일에 쌓인 사나이가 용기를 내서 두 번씩이나 그 일본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대일 관계가 대조선 관계를 이제 대마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영복이 대마도까지 갔다가 또 일본 본토까지 갔다가 하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여기 우리 그 울릉도나 독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사실은 그때 문서로 다 써줘가지고 1693년도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울릉도나 독도에 들어오지 않다가 그 희한하게도 1905년도에 느닷없이 일본에서 시마네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아무 적어도 없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다시피 1900년도부터 우리 국력이 쇠퇴해져 가지고 또 일본은 한편으로는 청일 전쟁에서 이기고 러일 전쟁에서 막 이겨가는 그때가 1905년도까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그 외교권을 뺏길 때가 1905년도입니다. 그때 울사 보호조약인가요? 그거를 인해 가지고 외교권을 완전히 뺏겼을 텐데 그 틈을 타서 시마네현에 이제 일본 영토로 편입한 거죠. 그러니까 안영복 사건 이후로 전혀 문제가 없다가 1905년도에 이제 강제 편입을 시킨 건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 그 항의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1910년도에 이제 한일 합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미 우리가 이제 일본의 속국이 아니라 식민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고정황제도 1900년도에 그 고정황제 그 조선 그 칙령을 41조를 발표해서 그 독도가 우리 그 조선의 땅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왜 석도냐? 독도면 독도지.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그 독도를 돌섬이라고 했거든요. 돌섬. 그래서 그 과거에 전라도 사람들이 그 독도를 갖다가 돌섬이라고 해서 그걸 나중에 독이라고 그 돌섬을 독이라고 있습니다. 돌을 그래서 독섬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독도가 된 건데 그런 그 근거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니네들이 그런 자기네 영토로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그 울릉도가 그 민초들이 주로 이제 그 독도를 지켜왔는데 뭐 이사부라든지 안영복이라든지 그 이후에 1953년도에 이제 일본의 그 간청에서 독도에 들어와 가지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 표지판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홍순칠이라는 분이 그 울릉도의 그 청년들 한 40여 명을 집해서 독도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한 3년 동안 독도 위험 수비대를 결성해서 일본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그 일본 땅이라고 한 그런 것들 전부 뽑아버리고 그런 그분들이 사실 6.25 전쟁 중에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설치했는데 그 6.25 전쟁을 끝내고 그 많은 청년들이 의기투합해서 자발적으로 독도위험 수비대를 결성을 해서 저희가 53년부터 56년도까지
독도 위험 수비 대회를 한 결과로 저희가 일본 사람들이 그때 여러 가지 형태로 독도에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결국은 그 독도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켰다기보다도 결국은 안영복 같은 사람, 홍순칠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최정덕이라든지 우리 최초의 그 독도 주민이 된 분이죠. 김성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독도를 지켜온 역사적으로 독도를 지켜온 분들을 보면 1500년 전에 이사복, 또 1693년과 1697년도에 목숨 걸고 일본으로 가서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밝힌 안영복.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5년 이전까지 안영복 이후에 일본과 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조선의 땅이고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거였는데 그 1905년부터 이 사람들이 은근슬쩍 심한해연에 이제 그야말로 자기네 영토로 편입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복되지만 울릉도 청년들이 3년 동안 독도 위험 수비 대회를 조직해서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던, 그리고 독도 바위에 한국령이라고 한문으로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최정덕이라는 분은 굉장히 재력도 있고 이런 분인데 64년도에 독도에 들어와서 어부로 살으셨고 이런 독도에 들어오지 않아도 아주 부자로 살 수 있던 분인데 아예 64년도부터 들어오셔가지고 독도에서 고기도 잡고 양식도 일부 전복 양식도 하고 그러시다가 81년도에 정식으로 독도 주민이 된 거죠. 그리고 87년도에 사망할 때까지 이분은 대구에 장보러 나왔다가 대구의 어느 시장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최종덕이라는 분, 그리고 그분을 도와서 그 독도를 오갔던 김성도라는 분이 최종덕 선생님 이후에 계속 독도에 들어와서 살았죠. 그 김성도 부부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이종학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그 고소학자인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앞에서 연세 서점을 운영하면서 자기 사비로다가 일본에 건너가서 독도가 한국 땅으로 인정하는 일본의 그 자료들을 수천 점을 입수해서 돈으로 주거나 돈 주고 사거나 여러 가지 몰래 고증자를 빼거나 이렇게 수천 점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과거에 지금 울릉도에 그 독도박물관이 건립될 때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돈을 냈고 초대 독도박물관장을 이분이 이제 임명이 돼서 아주 딸깍바리처럼 아주 고고하신 선비이신데 이분이 수원에 나름대로 풍부하게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울릉도에 들어오셔가지고 박물관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없었으면 독도박물관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수천 점의 고증 자료가 이종학 씨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거를 현재도 울릉도에 독도박물관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 때문에 이런 독도박물관이 생겼고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덕영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울릉도 사람인데 과거에 발해만에서 울릉도 독도를 다닌 흔적이 있습니다. 독도를 거쳐서 옥기성까지 가고 이런 거를 역사를 구현한다고 해서 한 5명이 이거를 이제 뗏목을 타고 강원 저 발해만에서 와서 양양을 거쳐서 울릉도를 거쳐서 독도를 거쳐서 옥기성까지 갔다가 그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4분인가 거기서 다 숨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도 독도를 지키는데 자기 모든 목숨을 바쳐서 지켜온 분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민초들 얘기를 했지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울릉도에. 의외로 울릉도하고 제주도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멀어도 결국 울릉도하고 독도는 굉장히 공통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녀들이 많이 와서 물질을 했고 어부들이 바로 독도의 파수꾼이자 애국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 사진이고요. 그리고 고종황제 때 검찰관이 이기원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울릉도에 이제 고종의 명예에 의해서 1882년도에 울릉도에서 파견내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도정책,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도정책으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했는데
그 이기원이라는 그 감찰관이 그 울릉도에서 만난 사람들을 140명을 만났는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80%가 흥양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양이 오늘날의 전라남도 고흥이거든요. 고흥이나 거문도나 이쪽 사람들이 이 육지에서는 이제 공도 정책으로 항구를 통해서 울릉도를 못 가니까 배를 타고 해류 따라서 올라온 겁니다. 해류를 타고 가만히 그 당시에는 무동력선인데도 불구하고 해류 타고 그야말로 동남풍 내지 그 남풍을 따라 남풍이 불면 울릉도까지 들어와 가지고 또 독도까지 가서 어업을 하다가 대부분은 돌아갔지만 많은 분들이 울릉도에 머물러서 제가 울릉도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나리분지의 나자가 전라도 할 때 나자더라고요. 리자는 동네 리자고. 그래서 나리분지가 아마도 그때는 쌀 농사도 졌고 지금은 쌀 농사를 안 짓는데 나리분지가 평평하니까 거기서 이제 논농사를 져서 쌀을 생산했는데 그 전라도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거기서 농사를 졌다 해서 나리, 전라도 할 때 나자 뭐 이런 거로 저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부상들이 울릉도까지 왔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은 다섯 배, 여섯 배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울릉도까지 들어온다는 게 그건 결국은 목숨 걸고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그 3시간 반 또 이렇게 걸리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며칠 걸려서 들어왔을 텐데 이런 보부상들이 활동도 또 어떻게 보면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라페르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그 불란서의 루이 16세 때 제독입니다. 해군 제독이 태평양을 탐사를 하다가 어쩌다가 울릉도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서양 사람들은 울릉도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1787년도에 울릉도를 발견했는데 섬 이름을 현재도 프랑스가 만든 그 해도를 보면 다들레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울릉도를.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제국주의 시대니까 태평양이고 뭐 어디 인도양이고 다니다 보면은 섬을 처음 본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저기 섬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그 누가 제일 먼저 섬을 봤냐 그러면 다줄레라는 천문학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그럼 오늘부터 저 섬은 다줄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도에다가 다줄레라고 기록을 하고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페르주가 1787년도에 울릉도를 발견했는데 그 후손이 사실은 2018년도에 저희 기지를 방문해서 제가 여기 이제 그분의 흉상을 받았는데 이게 그 흉상이 그 라페르주 재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마르세유 쪽에 그분의 후손이 여기 이제 프랑스 분이 오셔가지고 이 흉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조상을 그걸 기리기 위해서 그 현재 울릉도 기지에 이 흉상을 제작해 와서 저희한테 이제 기증을 하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독도 쪽을 보면은 사실은 울릉도에서 독도의 거리는 87.4km입니다. 근데 그 옥기섬에서 독도까지는 한 160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옛날 부속국가 시대부터 보이는 데서 또 보이는 데까지가 사실은 자기네 땅이거든요. 부속국가 시대 때는. 그리고 지금 국제법적으로도 그런 것이 반영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울릉도의 그 가늠도 쪽에서 여기 석포인데 가늠도 옆에 석포라고 하는데 석포에서 지금 독도가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한 87.4km 떨어져 있는데 옥기섬에서 독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보이지 않죠. 16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명백히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독도에 들어가면은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면 동도, 소도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합치면 91개의 섬입니다. 동도와 소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우리가 이름 붙인 그 섬이나 또는 그 암초, 럭이라죠. 럭 앤 아일랜드가 8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이제 서도에는 이제 주민 숙소가 있고 동도에는 우리 독도 경비대가 들어와 있고 또 우리 관광객들이 오는 그 선착장이 동도 쪽에 있죠. 그래서
보통 독도는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퀴즈가 나옵니다. 그러면 91개입니다, 사실은. 요즘에 그런 어느 방송에서 그런 퀴즈를 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사실은 일제시대 내지는 80년대 이전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독도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일본어로다가 명칭을 부여했는데 저희가 이제 특히 90년대 이후에 우리 스스로가 연구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각 이름을 전부 한국 이름으로 이를테면 큰 가재바위, 작은 가재바위, 뭐 삼형제 굴바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육지에 바다에 드러난 그런 여러 가지 형상이나 바닷속에 있는 데까지 전부 그 한국명으로 한국어로 지명을 전부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독도의 여름의 모습인데 그야말로 배열이 쏟아질 듯이 있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좀 바닷속인데 저희 울릉도 독도 기지의 연구원들이나 또 많은 연구원들이 들어오면 바닷속에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아까 말했듯이 성게가 여러 가지 해조류들을 갉아먹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게 이상중식 현상 때문에 이제 바다가 독도 바다조차 갯녹음 내지는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폐어망이라든지 이런 데 걸려 있는 고기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도에 가면은 보통 30분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사진을 찍고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제 외치고 오는데 사실 거기 유심히 보면은 문무대왕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양을 떠가지고 그 당시 부두를 준공했을 때 거기다가 이제 기념 준공비를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문무대왕은 아시다시피 이제 신라 시대 때 삼국 통일을 한 왕인데 그때도 외구들이 많이 출몰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하장을 해서 내 유골을 바닷속에다가 수장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외적을 침범하는 것을 제가 막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도 쪽에 그런 삼태국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문무대왕비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 일제시대지만은 1900년대 일제시대, 그러니까 1905년, 우리가 10년도에 이제 합병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1904년도 그 이후부터 계속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강치, 바다사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게 하루에도 뭐 3,000마리 이상씩 잡아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멸종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도의 이름을 우리가 하도 강치를 가지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하도 강치가 많으니까 가지도라고 이제 명명을 했죠. 1700년대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섭도, 요거는 이제 고종황제 때 섭도라고 했고, 그 이후에 이제 1906년도에 제가 독도라고 정식 명칭을 이제 부여했던 건데, 이 사진을 보면 끔찍하죠. 이 사람들이 강치잡이를 해로운 일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쪽의 동향을 보면,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의 면에서 보이는 데가 시마네현인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자레시를 보면 팜플렛에 이 사람들도 이렇게 다케시마라고 하는 그 사람은 죽도라고 하죠. 죽도를 다케시마라고 읽는데 동도, 서도 그래서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도, 여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일본 땅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마네현 앞에 옥기섬이 있고 옥기섬 앞에 이제 죽도가 있는 거고 저희는 경상북도 앞에 울릉도 앞에 이제 독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지금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기를 해놓은 지 벌써 한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일본의 미래 세대들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는 걸 지금 과거 10년 이전만 해도 독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독도는 자기들이 다시 탈환해야 될 섬이라고 젊은 세대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옥기섬에 가면은 그 도로 표지판에도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그 홍보판이 돼 있고, 또 옥기섬에 가면은 또 죽도 161km 이렇게 이제 표시판이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마네 중심가에도 전부 그 다케시마가 자기네 땅이다. 지금 한국이 무단 점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가진. 근데 제가 알기로 동경 신주쿠 쪽에도 그 다케시마 간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사진은 우리 연구원들이 그때 시마네현 내지는 오키섬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전쟁 중에 53년 6월 달에 일본 관료들이 독도에 상륙해서 표목 설치를 하는 장면인데, 저희가 그때 전쟁통에 그 기회를 틈타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홍순칠이라든지 우리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하고 와서 이런 소식을 듣고 한 43명이 시작해서 나중에 33명이 이제 독도오염 수비대가 돼서 아예 독도에 가서 삽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현장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마치 누가 시키지도, 정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울릉도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또 말하자면 포도 어디서 구했는지 박격포도 구해가지고 박격포를 한번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 수상고등학교 실시선이 독도에 접근하는 거를 박격포로 쏴서 막은 적도 있고, 또 그 당시 이제 신문에도 이제 나왔던 거죠. 54년 신문에도 나왔고. 그래서 그 정도로 목숨 바쳐서 독도를 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릉도가 그만큼,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울릉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울릉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분들이 잘 살 때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기반이 없다면 독도에 대한 관심도 안 가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독도오염 수비대가 오늘날 이제 독도 경비대가 됐고, 이건 해경이 아니라 육경이 와서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다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가 관광차 독도를 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우리 그 독도 경비대 소속 정경들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정덕 씨가 이렇게 이제 계속 독도에 가서 물질도 하고 양식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인데, 신문에 이제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일본은 어느 정도로 지배했냐면요. 1905년 당시에 이미 이제 울릉도 독도가 러시아 러일 전쟁의 하나의 격전지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말하자면 돈스코이, 그것이 이제 그 저동 앞바다에 돈스코이 침몰했는데, 우리 해양연구원의 연구팀들이 그걸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사진을, 동영상을 다 찍고 했는데, 그 돈스코이호가 러시아 발틱 함대 소속인데, 이 돈스코이호를 어느 정도 보냐면 이순신의 거북선처럼 그 숭상을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돈스코이호가 울릉도 저동 앞바다에 수심 400m에 지금 처박혀져 있죠. 그래서 이제 3년 전인가요? 그때 보물선 그거 가지고 사기친 사람들이 있죠. 그 저동 앞바다에 그 보물선 찾았다고 해가지고 그 주로 은퇴자들 돈을 제가 알기로 350억인가 받아가지고 사기를 친 사례가 있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러시아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1913년도, 14년도에 남극을 탐험한 사람들입니다. 시라사 중위가 목선을 타고 남극까지 갔던 사람들, 그런 굉장히 그 일찍이 과학기술에 눈을 떠가지고, 그래서 지금 울릉도에 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그 해저 케이블선을 저희가 발견한 적이 있는데 1904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그 해저 케이블도 깐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변에서 울릉도까지 1904년도에 그 해저 케이블을 깔았고, 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해저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1905년도, 1904년도 하면은 우리 조선 그 당시에 그 고종황제 시대 때는 전부 다 상투 틀고 다닐 때 아닙니까? 전부
하얀 옷 입고 정말 우리는 그 후진을 면치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울릉도 독도를 완전히 자기들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까지 2005년도 신동아에 보면은 독도를 주변으로 해서 자기들 그 해저 케이블인데 그 저희 말해서 인터넷까지 다 깔아놨습니다. 해저 강 케이블을 설치해가지고 일본 애들은 독도를 주변으로 해서 여기 점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선을 보면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미 깔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울릉도 독도의 그런 그 해저 케이블에서는 없는데 일본은 은근슬쩍 벌써 해저 케이블선을 그 인터넷이 가능하게끔 그 강 케이블로다가 매설을 한 것으로 해서 이제 그 신동아가 이제 그걸 특정으로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한번 울릉도 독도 간에 그 이런 그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면 얼마나 드나 했더니 한 2천억 정도면은 설치한다라고 계획돼서 저희도 경상북도나 그 정부 예산 당국에 한번 계속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유한해양법이 이제 발효가 됐는데 그 일본 사람들의 그 바다에 대한 야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오키노 도리시마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10평방미터인가요? 그러면 그게 뭐 한 3, 4평, 서너 평 되는데 이렇게 인공섬을 만들어서요. 이 사람들이 이걸 여기다 놓고 이의지를 그 선포하다 보니까 그 말하자면 이의지 지역이 43만 평방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일본 본토 면적이 38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이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태평양의 대부분이 일본의 이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뭐 태평양의 반을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 덧붙여서 동해 쪽을 이제 저펜시라고 이름을 돼 있고 지금 사실은 국제적으로 국제 해도에는 이스트시라고 돼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짜펜시로 돼 있고 국제 학술지에도 짜펜시라고 하지 않으면 학술지에 그 논문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한 10%만 그 이스트시를 변기하는 거, 짜펜시 슬래시 이스트시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데 저게 상당히 이제 참담한 현실인데 우리나라가 동해는 이스트시고 서해는 웨스트시인데 웨스트시는 국제해도서에 안 나오죠. 그냥 옐로우시로 돼 있고 이스트 차이나시 내지로 돼 있고 중국으로 보면 또 서해가 동해입니다. 동해. 그래서 걔네들 그 연안 쪽에 동해 분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서해라는 말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남해는 더더군다나 아예 전무합니다. 그래서 남해 쪽도 제주도 서쪽은 이스트 차이나시라고 하고 제주도 오른쪽은 짜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해도상에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붙여서 얘기할 뿐이지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현실이 이렇게 참담합니다. 그리고 독도 아일랜드라고 표시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케시마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이런 국제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1900년대 초반부터 이런 활동을 해왔던 거고 끊임없이 저희 이제 정신이 차려가지고 굳이 활동을 했다고 하면 2000년도부터 또 동해라는 것도 2000년도가 돼서 우리가 자력으로 동해 조사를 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수심이 1850m 제일 깊은 데가 4300m인데 웬만한 조사선 가지고는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서해나 남해는 3, 40m, 7, 80m 이러니까 이제 저희가 조사를 좀 해놨는데 동해는 워낙 그 태평양이나 마찬가지인 로컬시기 때문에 접근도 하기 힘들었는데 사실은 2000년도부터 저희 국력이 올라가면서 동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력으로 좀 알아가기 시작한 거고요. 많은 부분은 지금도 미국 해군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독도에 대해서 한일 간의 해양 영토가 미여비 수역이 이렇게 빨갛게 칠한 부분인데요. 이게 독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우리가 독도를 일본한테 뺏기면 6만 574 평방킬로미터를 일본한테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해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또 이의지를 선포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동해 연안만 다니고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해협이니 뭐 남해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동해를 뺏기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 1905년도에 얘네들이 독도를 심한해안에 편입시켜놓고 결국은 저펜시라고 하고 그때만 해도
그 일본이 미국이나 영국하고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나 영국이 또 일본 편을 드는 바람에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물론 식민지가 됐지만 중국에 지금 만일에 우리가 그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 미국이 일본 편을 들면 독도를 내준다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동해를 다 잃어버린 글자 그대로 좌편시가 되는 거고요. 동해를 못 나갑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중국 쪽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그런 마치 1900년대 초반과 같은 그런 형세에 몰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독도에 대한 것은 저희 민족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사실 독도가 일종의 이제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독도가 한국에 있으면은 동쪽 바다는 글자 그대로 이스트시가 되는 거고 한국의 바다가 되는 것이고 독도가 일본의 파수꾼이 된다 그러면 동쪽 바다 전부 일본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바다를 바꾸면 한국은 동해 전체를 잃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날 그야말로 남한, 북한, 진보, 보수, 뭐 좌익, 우익 하면서 이제 전부 그야말로 그 둘로 쪼개져 있는데 독도에 관한은 그 누구도 이견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우리 해외 동포들이나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도가 사실은 우리 민족의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독도는 수많은 그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 민족의 순환사도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독도가 온전하게 한국 땅으로 만들 때 결국은 진보나 보수나 남이나 북이나 우리 해외 동포들이 모두 어떤 그 중어나 이기심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나는 가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울릉도 독도는 물론 변방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나비의 작은 날개짓 버터플라이 이펙트라 그러죠. 그것이 큰 토네이도가 되듯이 울릉도나 독도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일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다시 말하면 변화나 창조,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저는 3, 4년 동안 울릉도 독도를 오가면서 제가 무슨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고 자연과학자도 아니고 수많은 뭐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독도와 울릉도를 오가면서 배를 타고 오가면서 제가 체감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도 죽을 때까지 울릉도 독도 수호를 위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오늘 제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울릉도 독도는 저희 생각보다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박사님, 정말 수고 네네.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직접 강연을 길게 들어보니까 그동안 친구로서 이렇게 담화를 나누던 때하고는 또 새삼스러운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독도의 가치가 빛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이 줌 화상회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배지를 저한테 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지도에 요 끝에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보석이 네. 독도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석과 같은 독도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네네.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우리 임 박사님께 한 말씀씩 하시죠. 너무 열강을 듣다 보니까 1시간 정도 강의를 하셨는데 다른 약속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질의를 생략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재해동포 포럼에서 다시 우리 임 박사님을 모시고 더 이걸 정리해서 한번 듣던지 유튜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월말이고 또 이렇게 점심시간이 가까운 시간인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